자, 오늘도 어김없이 매주 목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신선한 용기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 그리고 민심동행 신인규 창당준비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선함을 맡고 있는 신인규입니다. 네. 아, 신선함. 용기를 맡고 있게 됐습니다, 갑자기. 네, 갑자기 아니고 좀 됐습니다. 신선한 용기. 이제 한 달 넘었습니다. 벌써 2월이고요. 다음 주는 설이라서 의원님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이제 선거는 코앞이고. 사람들 많이 만나는 가장 중요한 시즌이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의원님 지역 어디세요? 그런 얘기하기 좀 위험해가지고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지혜롭죠.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래도 네. 귀향길에 나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어서 네. 그런 분들한테 인사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동네에 돌아다니면 시민분들이 제일 많이 언급하시는 내용은 어떤 거예요?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인 거죠.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성과급 진짜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네? 성과급이 없대요? 네, 성과급이 없대요. 설인데? 설 때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나오던 성과급이 스톱된 상황인 거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업이라고는 회사라고는 하지만 네. 다른 회사랑 비교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실제로 다른 기업들은 성과를 올려가지고 성과급을 주는데 여기는 지금 경제가 막혀 있다 보니까 잘 안 풀리나 봐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제 성장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의 비판과 비토가 굉장히 좀 심한 거죠. 그게 주된 내용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제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또 전문가들 모셔서 충실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4가지 4대 위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기자회견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조간은 이렇게 많이 세게 보도는 오늘 조간들은 대체로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을 세게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대표 취임한 이후에 네. 이렇게 뭐 본인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신년 기자회견 통해서 뭐 다양한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좀 이렇게 짚었어요.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그 내용들이야 뭐 다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고 사실은 일반론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이 좀 있고 네. 또 강조하는 부분들만 좀 강조가 들어간 건데 근데 저는 이 위기들이 맞는데 네. 결국은 그럼 어떻게 정치권이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 뒷부분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정치라는 것이 어떤 문제 인식, 갈등 발굴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문제 해결, 갈등 해결, 봉합 이거를 더 정치에 요구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이 결국 이 반정치 정치 사망 상태에서 네. 어떻게 정치 회복과 정치 복원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답을 이재명 대표가 내놓을 또 책임도 동시에 확인한 기자회견 아니었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정쟁적 요소가 강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섬 정치라고 하는데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네. 이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래서 안 되고 민주당은 이래서 안 되고 이런 것만 계속 논쟁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테러 자체도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네. 이제는 진짜 총선 국면이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바탕에 네. 이재명 대표가 이런 대안과 대책을 위주로 한 기자회견을 했다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정쟁적 요소를 더 가미했다면 네. 더 많은 조간신문이나 언론에서는 재미있게 받아서 국민들께 전달하겠죠. 네. 재미는 있을지언정 대책은 없을 네. 그런 기자회견이 될 수 있었는데 네. 그러나 이런 대안과 대책을 적절하게 넣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치가 바로 된 길을 가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참 고민인데 정책을 다루면 동접이 떨어지고 예, 조회수가 낮아지고 이러니까 또 근데 정쟁을 보다 막 조회수가 폭발하고 댓글도 많아지고 동접도 높아지고 뭐 이런 측면 이 싸움 구경인가? 그러니까 예, 그 선거 때만 되면 걱정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명언이 있잖아요. 네. 선거 때만 되면 약간 가는 사람이 있다고 이상해진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선거에 취하는 사람. 그러니까 계속 정쟁적 요소만 하고 계속 남탓만 하고 서로 하고. 그렇죠 갈등만 네. 고조시키니까 네. 이상한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의 토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유머도 섞어가면서 건강한 토론을 하면서 시대의 사회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내용 있는 토론. 매우 신선한데 용기 있는 토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 드립을 연구해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드립을 계속 연구해서. 요즘 저희 정책 개발하느라고 드립 개발 많이 소홀했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미리. 그렇네. 예. 오늘 그럼 기대 안 해야겠네. 예. 신 변호사님 드립 개발 계속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 동시에는 못 보고 방송 때문에 나중에 이제 찬찬히 봤더니
저는 이 대목이 되게 재밌기도 하고 또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면 미움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에서 해학, 유머 이게 너무 많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서로를 계속 그 긴장 관계로 몰아가면서 이제 적대적 관계로 가져가니까 어떤 그 국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해학적으로 비판할까? 사실은 이런 거 드림 요구해야 되거든요. 정치인들이. 근데 그런 게 참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 그 면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정치인들이 좀 쉽고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대중의 언어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엘리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법조 전문 용어 맞아요. 많이 쓰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좀 쉬워졌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은 안 하는 것으로 그리고 설 연휴 때 뭐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대국민 메시지 내는 걸로 끝. 그러니까 KBS 대담도 안 할 모양이에요. 이런 선택 우리 용기 있게 비판해 주세요. 전용기 의원님. 용기가 없어도 비판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기 있게 해주세요. 용기 있게 예, 세게. 공약 비슷하게 하겠다.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겠다 해서 도어 스태핑을 했는데 네. 계속 본인이 말실수하니까 결국 숨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본인이 나오면 지지율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더 숨어 들어가는 것이고 네. 이러면 국민들은 더 열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메시지 내보내고 듣기만 하는 국민들이 아니거든요. 네. 국민들도 질문을 할 수 있고 궁금한 내용을 물어볼 수 있는데 네. 일방적으로 그냥 너는 들어 난 이야기할게 이런 방식의 소통 방식은 항상 망했던 지도자들이 선택했던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방식은 좀 많이 봤잖아요. 가장 비판 세게 하는 북에서 네. 많이 하는 그런 요새 방식이거든요. 사진도 비슷해. 막 사진도 막 이렇게 창문을 가르치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네. 결국에는 정말로 본인의 지지자로서의 명분을 없애버리는 방안으로 가고 있다. 만약에 대통령이 이렇게 판단을 하시더라도 예. 밑에 참모들은 대통령님 여기 민주주의 사회고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토론과 설득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한번 써보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올바른 참모고 네. 훌륭한 참모고 네. 그래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참모라고 봅니다. 근데 이 참모들이 더한 것 같아요. 네. 더 숨기고 있어요. 그 말하면 잘려요. 경로하실 정말 수 있기 못해. 때문에 예, 경로. 책상을 4번 치다가 이제 8번 칠 수 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책상 지켜야죠. 대통령께 뭐가 잘린다는 얘기를 깜빡했는데 네. 어쨌든 그래도 대통령께 말씀을 하고 직원을 이야기 해야 들을 수 된다. 있다. 예, 예. 이건 직원이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니에요, 상식적인. 예. 우리 전용기 의원님 같은 분이 지금 정무수석 가시면은 최고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안 가시겠지. 안 가죠. 안 가요? 아니 신규 변호사가 빨리 민주당 들어오면 그때 검토를 한번 해보게요. 이유가 좀 적절치가 않아요. 네. 아니 저는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우리가 조금 상기해 보시면 얼마나 뻔지르르하게 말 잘했어요. 네. 뭐 기자들과 뭐 더 잘 지내겠습니다. 질문 회피하지 않고 참모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정말 받아 적을 만한 명언들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말뿐이고 네. 이거는 뭐 도어스태핑 한 100일 했나요? 그때 하다가 그 MBC 기자님하고 네. 싸움 나면서 그렇죠. 다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날리면 그쵸. 그다음에 슬리퍼 사태. 네, 그때 그냥 다 이제 다 안 해. 전용기에 안 태워 기자들을. 그러니까 전용기에 안 태우면서 네. 제가 그때 전용기를 태워줘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전용기 의원님이 전용기에 태우라고 해서 그러니까. 했더니 그때 일부 기자 2분만 네, 그 위로 따로 따로 와가지고 부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것처럼 이 대통령의 말의 무게가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걸 보면은 이 지도자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가?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것부터 일단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동시에 소통을 거부하는 지도자.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뛰어나서 뽑은 게 아니고요. 뭐 잘생겨서 뽑은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국민들이 자기의 주권을 위탁해 놓은 거예요. 5년 동안. 네. 그래서 당선이 되셨고 한데 자기 나라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민들이 원성이 자자하고 국가적 방향과 아젠다에 대해서 묻고 있고 네. 도대체 국정 운영 어떻게 하는 거냐 질문하고 있는데 네. 그걸 안 받겠다? 그럼 이건 너무 사적인 마인드죠. 네. 그러면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의지도 없고 자격도 없다는 건데 왜 그럼 대통령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인이라면요. 네. 김건희 여사 문제도 궁금하지 않아요. 사인의 배우자잖아요. 그렇죠. 그만 묻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범죄도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선물 주고 받는 건 당연한 거니까. 네. 근데 즉 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묻는 건데 이걸 거부한다 그러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고 하기 싫을 수 있거든요. 네. 하기 싫으면 그만하시면 됩니다. 오. 근데 이게 아니 하기 싫으면
공적인 역할을 누가 신선한이 아니라 용기야. 아니 누가 하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네. 어거지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질문을 거부한다라는 건 굉장히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위험한 지도자의 상이고 네. 결국 그렇게 돼서 기자들과 소통 거부하면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되는데 누구 얘기만 듣겠습니까? 문고리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문고리 얘기도 지금 안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문고리가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 1인의 사고에 따라서 운영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건 민주주의와는 완전히 배치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려 거란 전쟁 보면 현종도 다 말을 듣잖아요. 거리의 시민들 아니 그때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백성들의 아니, 말을 상소문도 올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네. 지금 전혀 먹히지 않는 대통령이 21세기에 지금 그것도 거부권-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니까요. 질문뿐만 상소 비슷하게 올리면 마루 앙뚜아네트가 갑자기 경로하셔가지고 바로 또 사과 받아야 한국인데 돼. 왜 말을 앙뚜아네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인데. 에? 비슷한 거는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그분 사라졌어요 지금. 또 다시 들어가야죠. 아니 김경률 비대위원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원래 사실 네. 그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은 김건희 여사를 숨기고 대통령도 숨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띄우는 것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렇게 한마디 하는 바람에 네. 갑자기 또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네. 뜨오르면서 네. 대통령실에서 제일 깝깝했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런 대화들도 얘기를 해야죠. 이게 돌려서 말했지만 결국에는 상소였던 것이거든요. 네. 국민들이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는 거였는데 네. 이조차 한 방에 패배하는 모습을 봐서 네. 누가 상소를 올릴 수 있겠느냐 이제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장에 가서 철도 지하화 문제와 관련해서 수원의 현장에 가서 현장에 있는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옆에서 일정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고 두 전직 기자 출신 그 대변인이 YTN 그 호준석 대변인하고 MBN 정광재 대변인이 빨리 가야 된다고 하는데도 괜찮다고 더 물어보라 계속 그래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상당히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질문이 없을 때까지 끝까지 질문을 받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이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다. 윤한 갈등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근데 그냥 저는 멋있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멋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뭐 거고. 차별화보다는 나는 그냥 이렇게 멋있고 싶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질문 다 받아주는 정치인이야. 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질문이 들어오면 전에 걸로 가름을 한다는 그렇죠. 답변을. 그러니까 가름한다라는 건 답을 안 하는 건데 뭘 자꾸 가름을 해요. 아니 가름하면은 다행이에요. 네. 그거 민주당이 시켰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 가름한다라는 문제가 표현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다른 질문 다 받아도 김건희 여사 질문은 네. 안 받는 거죠. 피해가 근데 저 가름한다라는 게 우리가 보통 소장 쓸 때 네. 위에 언급했던 거 그냥 가름한다 표현을 많이 관용적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법조의 용어 방식을 아직도 계속 하는 건데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입장을 밝힌 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뭘 자꾸 가름한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을 때 그걸 가름하는 거지. 아니, 근데 제 내용이 없잖아요. 충격적인 것은 제가 언제 사과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사과하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사과조차 말한 적이 없다 본인은. 그럼 뭘 말한 겁니까, 그 자기는? 국민의 눈높이. 눈높이. 그다음에 국민들이 걱정할 대목 있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검사들이 네. 누군가를 이제 기소해서 재판을 할 때 얼마나 말장난을 많이 하는가를 저는 이번에 지켜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해석해서 이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말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법정에서는. 예. 그래서 검사와 변호사가 공방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심리 변호사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가 예. 결국에는 이 공방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네. 단어도 내가 했나 안 했느냐 이걸로 좀 많이 싸우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에 와서도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예. 내가 사직구장 얘기 안 했고 사직 이야기 했는데 사직구장 얘기한 것은 오보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단어 가지고 예. 기자들하고 국민들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예. 모습들을 보면 아직 참 문제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검사들이 정말로 고 엘리트층은 아니고 이런 말장난을 자주 하는 집단으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앞서 이제 우리 전용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거 구도를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가 아니라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다. 그건 그냥 보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제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에서도 한동훈 위원장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격하는 이런 기자회견문을 발표를 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가면 이거 좀
좀 불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구도 어차피 자체는 뭐 동네 가면은 대통령 얘기합니까? 한동훈 얘기합니까? 대통령 얘기하죠. 한동훈 장관 얘기하는 데는 그렇게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은 그렇게 뭐 팬덤 정치를 욕하면서 본인이 팬덤을 제일 많이 즐기고 계시거든요. 네. 그 팬덤들만 한동훈 장관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네. 기본적인 대화 내용들을 보면 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를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동네에 그냥 평범한 시민들을 유권자들 만나보면 대체로 그럼요. 그 얘기를 한다는 아니 굳이 한동훈 장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제가 그냥 일반 유권자라고 해도 한동훈 장관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냥 보기에. 그냥 보기에도. 네. 왜냐면 문제 생기면 바로 가서 사과하고 오고 이런 모습들을 네. 보니까 굳이 한동훈 장관을 비판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몸이 세트다. 그렇죠. 커플이다. 그러니까 머리는 한동훈 장관이 아니고 네.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다. 대통령이다. 네, 그런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맞는 말씀인 게 네. 모든 게 대통령제 국가 하에서 특히 총선이 임기 초반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워낙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인기도가 안 좋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으로 좀 대체를 하고 싶겠죠.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근데 그 대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각을 많이 세우진 않았잖아요. 그동안에는 그냥 뭐 피습도 당했고 뭐 여러 네. 가지 그 일들이 많으면서 네. 좀 이렇게 뉴스의 중심에서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이 안 섰던 건데 네. 결과적으로 이번 이 선거는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이 구도로 치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선거로 근데 지금 볼 수밖에 보면 없어요. 언론의 보도량,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 언급량 이런 걸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진도 그러고 날마다 정말 그 미담 위주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언론과 정치권이 주장하고 그것을 언론이 받고 굉장히 보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에 민심은 흔들림이 없이 윤석열 심판론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심판론까지 가기에는 좀 어려운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도 잘한 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다녀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걸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네. 반성하고 앞으로 치고 나가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총선이다 이렇게 보기도 참 어려운 국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정치 혐오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많이 뜬다고는 볼 수 있지만 네. 국민들의 눈에는 한동훈 장관이 아직 좀 덜 차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재명 윤석열이 맞다고 근데 봅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네. 제 입장에서 보면은 네. 비정상 정부거든요. 제가 볼 때 비정상 정부. 이 정상 정부여서 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그렇죠. 아니,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비정상 정부니까 지금 뭐 정치적인 해석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특히 이번 선거가 더 그렇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들의 민심을 정확하게 짚자 그러면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심판론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들 많이 없거든요. 네. 근데 심판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민주당도 마음에 안 차고 네. 또 그렇다고 이제 삼지하겠다는 사람들도 잘 모르겠고 네. 그렇다고 국민의힘에 표를 줄 수는 없고 네. 그럼 아예 투표하지 말까? 근데 투표하러 가야 되나? 그럼 네. 누굴 뽑지? 딱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네. 민심은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금 지지를 표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럽고 난처. 근데 이거는 국민들이 뭐 투표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뭐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가 아니라 예. 너무나도 지금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다 마음에 안 드는. 그렇죠. 네. 즉 그 상황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그래서 네. 어쨌든 선거는 치러야 되거든요. 비정상 정부하에서 네. 지금 이게 이 선거가 굉장히 전 유례가 없는 굉장히 독특한 선거가 될 거라고 보는데 네.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도 선거는 차악을 고르거든요. 네. 그나마. 네. 그러니까 그나마의 노력을 누가 더 지금 하느냐. 전 거기에 모든 게 다 달려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이 심판할 결심을 끝냈는데 윤석열 정부 이대로는 안 안 되겠어. 돼. 이러다가 예. 진짜 경제 망하겠어. 나라 거덜난다는 나라 거죠. 거덜나겠어. 이런 이제 고민과 갈등 속에서 그러면 다음 선택지 어디 찍어줄까? 이렇게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원래 민주당을 찍겠지만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무당파 혹은 뭐 중도 보수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봐. 민주당 뭐 하고 있지? 잘 안 보이네. 제3신당.
가만 있어봐. 이준석 대표가 뭘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낙연 전 대표가 그래서 합치는 거야, 안 합치는 거야.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겠다는 것이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내가 저기 찍겠다라고 할 텐데, 지금은 아직 그게 안 보이는. 다 물음표죠. 안개 정도다. 그렇죠. 민주당 뭘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겠네요. 아직까지는 그런데요. 네. 아마 총선 들어가고 나면 우리 다 뚜렷한 선을 보여줄 때가 올 겁니다. 언제요? 이제 선거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캠페인 것이죠. 전략에서만. 캠페인도 당연히 그렇고 네. 프레임 자체도 정권 심판론을 저희는 더 강조를 할 의원님 것이죠. 이제 60매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들어가야죠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걸로. 네. 근데 기본적으로 계속 정권 심판을 이야기해왔지만 그 희석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밀어 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는 조금 덜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 총선이 얼마나 국민들 생활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정권 심판론에 들어가다 보면 그때는 확실한 선이 보일 것이고 네. 이것이 투표 표심에 영향을 미칠 그래서 것이다 보는 저는 거죠. 물음표 상황으로 이제 저는 시민들이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는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정권 심판에 대한 그 욕구가 굉장히 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 권력도 지금 국민의힘에 가 있죠. 네. 그리고 지방 권력 다 국민의힘에 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딱 의회 권력 하나 남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마저도 국민의힘이 다수석 내지는 꽤 유의미한 네. 의석수를 갖는다 그러면 견제가 안 된다. 네. 또 지금의 이 상황을 지금 180석 있는데도 견제를 못 했는데 물론 민주당이 유능함을 많이 못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근데 대안이 없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으로 심판의 도구로는 써야 될 수밖에 없는데 아. 이 힘을 다 몰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막판으로 갈수록 민주당에게 유리한 국면이 되기는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네. 사실 삼지대가 약진을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죠. 삼지대는 왜 이러는 겁니까? 뭔가 뚜렷하게 네. 정치 변화를 목표해서 순수하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꽤 많은 효과를 거뒀을 거라 보는데 네. 안타깝게도 반 이재명과 네. 반 윤석열 반 한동훈 구도로 네. 나와서 시작했기 때문에 네. 전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 아. 그리고 그 태생적 한계 속에서 지금도 중텐트를 친 건데 네. 그렇게 되면 더 합치기 더 어렵고 네. 그렇게 해서 합친다 한들 네. 큰 의미가 없다. 네. 그래서 저는 방법론이 다 좀 잘못된 상태로 가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대안으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스텝이 좀 꼬인 겁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겠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초기에 정말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 속에서 출격은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딱히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그야말로 나왔다는 신선한 거예요.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신선하게 용기 있게 말씀드릴게요. 네. 준비되고 나왔으면요. 저렇게 갈팡질팡 안 합니다. 왜? 답안지와 내비게이션을 보고 걸어가는데 어떻게 엔진을 더 강화시켜서 빠르게 정확하게 가느냐만 고민을 하지 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를 토의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분들이 다 나오셔서 처음 보였던 모습은 새가 부족하니까 네. 어떻게든 성과는 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집에 갔다가 저 집 갔다 서로 품앗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럽죠. 이 서로 힘을 다 합치나 보다, 빅텐트로 가나 보다. 근데 이제 와서는 또 보수처랑 얘기하고 또 이낙연 대표도 뭐 안 하면 안 한다, 뭐 자강론 또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양당이 애매모호하고 이념 혼합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뭔가 새롭고 선명한 걸 원하는 건데 네. 여기조차도 애매모호하고 이념 혼합적으로 가니까 차별화가 안 되죠. 그럼 그냥 그렇죠. 찍던 데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이 꼬였다라는 것이 확실한 게 저는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 제3지대가 굉장히 신선해 보이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3지대가 오히려 본인들도 밥그릇 싸움하러 온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지할 이유를 굉장히 좀 상실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와중에 굉장히 좀 많은 논쟁거리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과 그 이낙연 전 대표의 뭐 화학적 결합. 네.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이런 것까지 논쟁을 하게 되니까 국민들이 집탄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그리고 않을까. 합류하는 인물들도 보시면 인재영의 미로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뭐 그냥 보이는 인물만 말씀드리면 뭐 개혁신당 이제 양양자 이준석 투톱으로 아마 네.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들 보기에 그렇게 신선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냉정하게. 네. 그리고 저 이낙연 대표 쪽에도 뭐 비명계 3인방 거기다가 뭐 이낙연 대표 하는데 신선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합류하는 인물들도 뭐 개혁신당에는 뭐 문병호 전 의원 같은 분이 네. 막 가서 앞자리 앉아 있어 손 들고 또 최근에도 보니까 유승희 의원이 또 이낙연 대표 쪽으로 갔다고 네. 보도가 나던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
양 진영에서 자리 못 잡던 분들이 와서 붙으면서 세를 형성하다 보면요. 외부에도 신선하지 않고요. 내부에도 그분들이 혼자 들어옵니까? 다 자기 사람들 데리고 들어오거든요. 그럼 내부에서 조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꼬이면서 중텐트가 서로 결합하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러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총선 4파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결국에는 사실은 이 삼지대가 상당히 힘을 못 받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든 삼지대는 삼지대로 별건으로 놓고,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윤석열 정부 정권 심판론이고, 사실 국민들이 겪은 지난 1년 8개월여의 과정을 볼 때 외교면 외교, 안보면 안보,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상황까지 돼버렸으니까요. 거기에다가 경제 문제, 경제 파탄 이런 등등에 대해서 다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새로운 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운동권 심판론이 이번 4월 총선의 시대 정신이다. 운동권 86 운동권 청산이 시대 정신이다. 자, 전용기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냥 욕할 거리 찾는 것 같아요. 안주거리? 안주? 욕할 거리 찾는 거고 비판할 거리만 찾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드는 게 아니 운동권 우리 전용기 의원님 개그맨 애들 잘하셨을 것 같아요. 드림연구소 글로 갔습니까? 우리 쪽에서? 아니 요새 연구 안 하시니까 저 정책 연구에 몰입하다 보니까 게으른 건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아니, 축하드립니다. 왜냐면 욕할 거리만 찾는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운동권 무능론 막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데 결국에 더 무능했던 것은 보수 정권이라고 보고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설명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운동권은 나쁜 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20, 30년 전에 보면 운동권 없었으면 아직도 독재 정권 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못 사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고 같이 공부했고 싸워왔던 그 세력들을 그냥 나쁜 집단이다 이렇게 매도하기에는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 말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운동권 청산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청산해야 될 것은 검찰 독재 정권의 청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고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이 되어 있는 검사 출신, 엘리트 검사 출신이 나라를 맡으면 뭔가 아주 혁혁한 변화가 있으려니 기대하고 찍어준 것 같아요. 기본값은 할 줄 알았죠. 네, 기본값은 하겠거니 했는데 이게 뭐야. 다들 이런 실망감이 있거든요. 세상에 검사들한테 정권을 맡겨놨더니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다들 이 걱정이시더라고요. 제가 주변에서 사람들 만나보면 이게 진짜 전부 애국자가 되셔가지고 이러다가 나라 정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저도 좀 애국하는 마음으로 당을 만들고 있잖아요. 다 지금 애국자 만들고 제가 당 만들겠다는 생각 해본 적 단 한 번도 없는데 다 애국투사 만드는 거거든요. 있던 당을 떠나고 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말씀하신 거 한 말씀만 첨언하면 시대 정신을 태어나서 누구 심판한다라는 걸 시대 정신 삼는 건 처음 봐요. 그러니까 산업화, 민주화, 전 이제 다원화 시대 정신 저는 제안을 미리 드렸고요. 뭐든지 시대 정신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거를 시대 정신으로 내놔야 시대 정신이 되지. 이건 자기들 구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 슬로건이에요. 자기들 구호. 이걸 걸어놓는 거는 저는 너무나도 한동훈 장관의 편협한 시각, 정치적 시야를 저는 드러냈다고 보고. 근데 이 내용은 놓고 보면 내용은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민주당도 아마 당내에서는 좀 고민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내부에서도 지금 운동권 기득권화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너무 오랜 다선 활동을 했고 그동안 성과도 못 냈는데 그분들이 당의 조직을 갖고 있으니까 당의 그런 쇄신이나 그런 혁신을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자정을 하고 청산을 해냈으면은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데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빌미를 주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 철진한 구호를 갖고 와서 외부에서 들어가니까 저는 민주당도 민주당 나름의 숙제가 있는 것이지만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시대 정신으로 대한민국 이끌 그 아젠다로 내밀기에는 이건 너무나도 부족한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본인이 엘리트층이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엄청 잘했다면서요. 서울대 법대에서도 굉장한 이 성적을 내고 그리고 검사 생활 이렇게 열심히 잘해왔으면 자타공인이에요. 똑똑한 걸로 치면. 그런데 이런 정쟁적 구호를 가지고 와서 시대 정신하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부적절한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엘리트층이 우리 모두를 대변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최대 마지막 시그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부끄러운 구호죠. 부끄러운 거죠. 아까 보니까 KJL리 님인가 분이 제가 바꿔봤는데 마트 가서 시장 보면 그냥 애국자가 됨.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살기가 힘들다. 주부들이 장 보기가 겁난다. 뭘 사야 되지? 살 게 별로 없다. 저는 잠자러 누울 때마다
애국심이 막 끌어오릅니다. 진짜로 나라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진짜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진짜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들을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또 갈등론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뭐 이번엔 또 친문하고 친명 갈등이 있다. 사실입니까? 전 처음 언론에서 듣는데요. 왜 네. 자꾸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까요? 부추기는 거죠. 비명 나가니까 이번엔 친문이 등장해요.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갈라서야만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는 걸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지금 친문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네. 옛날에 친문이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친명이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누구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민주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건데 여기서 친명하고 친문이 싸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뭐 경선에 들어가서야 그런 갈등의 구도를 잡고 충분히 뭐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앙 정치에서 봤을 때 친문과 친명의 갈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우리 그 의원님께서 오늘은 좀 40분에는 일어나셔서 기자회견도 하러 가셔야 돼가지고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총선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기념 시계를 충남 홍성 지역에 뿌렸다는 의혹이 좀 제기가 됐어요. 지금 거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의 홍문표 의원인데 방송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대통령 시계 신고가 25건 정도가 들어와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로 가야 되는데 막걸리 고무신 선거. 이거 언제 우리 국사책에서 보던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승만 시절에나 있었던 막걸리 고무신 선거인데 이런 거 혹시 동네에 이런 거 돌아다닙니까? 아니요, 저희는 그런 건 없는데 아마 본인이 출마하려고 하신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대통령 시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선물할 수 있거든요. 만나 뵙거나 뭐 하면은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만약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바로 고발을 해야죠. 바로 고발을 해야 된다. 홍문표 의원이. 그렇죠. 만약에 이게 그 사람의 선거 때문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평을 할 게 아니고 그 이해 당사자가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해서 이거는 사실을 밝혀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왜냐면 그 정도 심각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심각한 선거법 위반 될 수 있어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기부행위 금지 뭐 이런 쪽에도 저촉이 되겠지만은 그 선거법이 규제하는 게 이제 특정인을 뭐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거나 특정인을 떨어뜨리기 위한 건데 사실은 지금 강승규 수석은 대통령실 근무 경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은 아마 욕심에 그 대통령 시계를 좀 뿌리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경쟁 후보인 홍문표 의원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고 전윤기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뭐 불쾌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 선관위나 아니면 관계 당국의 좀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분은 그 대통령실 재직할 때도 뭐 정당법 위반이라든지 그러니까 명함 돌리고. 아니 당시에도 뭐 그 뭐죠? 그 통화 녹취도 있었지만은 그 카카오톡 그 행정관들 시켜가지고 그 어떤 그 웹자버러나 이런 거 막 뿌리도록 시켰던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그래서 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좀 포괄 패키지로 수사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승규 수석이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선거법 위반에 걸려서 결국에는 중간에 낙마할 가능성도 있네요. 그죠? 뭐 그런 것까지 점칠 필요가 없는 문제 같아요. 지금 대통령실에 아직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왔죠. 나왔어요. 출마를 위해서 나왔죠. 그래도 충분히 금권 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근데 대통령 시계가 요새 값이 나갑니까? 당근마켓에서. 근데 그 대통령 시계가 저도 저걸 왜 차고 다니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 차신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럼 이제 변호사셨는데 그걸 차고 있으면 의뢰인들이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힘이 있어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은근히 그걸 좋아하시던데 저는 전혀 효용 가능성을 뭐 1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가 봐요. 윤석열 대통령 시계를요? 그거를 왜 차죠?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 문재인 시계는 차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또 다른 거죠. 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은 그 시계가 엄청 갖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계를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은 엄청 갖고 싶을 거고. 시계를 원래 차고 계시네요, 전윤기 의원님. 저는 시계를 원래 안 차고 다녀요. 저는 그냥 배꼽 시계만 하나 하고 다니기 때문에 배고플 때 그냥 12시 됐구나. 배고프면 또 저는 항상 배고파가지고.
시계 안 차고 다닙니다. 이분들 어떻게 개그 콘서트로 보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너무 재밌다. 그래서 강승 수석이 네. 만약에 거기 출마하려고 하는데 그 가지고 나왔던 그런 시계들을 줬다 그러면 네. 당연히 아니, 문제 되죠. 네, 문제 문제가 되죠.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까지 우리 정치가 추락해야 되는 것인지 진짜 근데 너무 구태스럽다. 한심하다. 네, 구태예요, 구태. 제가 의원님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세비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네. 국민의 중위소득 수준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 근데 생각보다 중위소득이 많이 낮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어떠세요? 이 제안. 뭐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옛날에 그런 논쟁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뭐 굳이 필요 없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한동훈 장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그로성으로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어그로성이다. 100% 어그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특권 많이 누리고 뭔가 좀 세비도 많이 받고 국민 세금 가지고 별로 하는 일이 없다라는 비판이 있으니까 이런 좀 그 여론에 편승하려고 하는 거다. 여론을 편향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국회의원 세비 높죠. 네. 저도 이거 세비 조정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받으십니까? 그까지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고. 안 받아봐가지고 네. 이따 끝나고 한번 알려주세요. 이따 끝나고 네.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세비 높은 건 맞는데 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높게 책정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좀 그럴싸한 것 그렇죠. 같다. 네, 뒷담화하지 왜냐면 말라고. 이 법을 만드는 거고 이 제도 하나 바꾸기 위해선 엄청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의원입니다. 그리고 의원 한 명이 그 국가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게 한 2조 가까이 된대요. 네. 그러니까 그 국회 의원 한 명에게 조정할 수 있는 그 예산 같은 권한이. 경우는 정말 무궁무진하고 더 크다면 훨씬 더 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돈이 부족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 높게 책정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나 뭐 조정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건 토론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근데 해요. 이제 세비를 받으신 입장이니까 아마 얘기하기가 좀 그러실 수 있고 네. 제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네. 저는 세비에 대해서는 액수를 가지고 시비 걸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네. 의원들이 일을 안 했을 때는 세비를 깎는 제도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유노동 유임금식으로 예. 그걸 이제 정량 평가를 해야겠죠. 해가지고 일을 한 만큼 가져가는 것이 저는 맞다. 경쟁의 원리를 넣어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그 정치개혁안이라고 내놓는 것들 보면요 네.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저는 이분이 선거 한 번도 안 나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안 나가보니까 정치를 안 해봐서 아마 이런 엉뚱한 얘기를 저는 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세비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냐면은 원애들 있지 않습니까? 원애들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냉정하게. 맞아요. 아니 자기 입에 풀칠을 안 하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럼 정치 못 하거든요. 그럼 원애들이 후원금을 걷거나 투명하게 금전을 모아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분은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출판 기념회 돈 오고 가니까 이런 거 금지해야 된다. 출판 기념회를 왜 하는데요? 물론 저도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출판 기념회를 하는 거를 정치인들은 다 알거든요. 네. 그냥 출판 기념회를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알리고 또 그걸 통해 책을 팔면서 그걸로 이제 자금 조달 조금 해가지고 뭐 어디 임차료 얻고 이제 이렇게 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그럼 우리가 다 봉쇄해가지고 정치를 그럼 돈 있는 사람만 하게 할 것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투명하게 걷고 투명하게 정치를 누구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그렇죠. 없는 거죠. 자, 아무 생각 없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진짜 돈 없으면 정치 못하는 못해요. 구조기래요. 그거 없어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그런 구조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세비 문제 툭 던져가지고 네. 약간 어그로 끌라고 한 느낌이에요. 그냥 잠깐의 이점을 위해서 그러니까 네. 인기를 위해서 하는 거고 네. 그러면 이거 딥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지구당 부활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외도 예. 지구당에서 후원금 정식적으로 받아서 투명하게.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네. 지구당 위원장 예. 여야 할 것 없이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제3지대 나오고 하면은 사무실 다 써야 되잖아요. 네. 가만히 앉아 있어 1,000만 원씩 나갈 겁니다. 아이고야. 그렇죠. 왜냐면 뭐 직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예, 거기에 그러니까 너무 사무실 현실을 있어야 모르는 거예요. 너무 그럼요.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도 논의하지 않고 그냥 세비 깎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논의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인기 영합주의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묶어놓으면요 탈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다 탈법적 음성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실상 불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런 주장만 딱 하는 것은
그냥 인기몰이다. 인기 근데 그래야 영합주의다. 검찰이 좋죠. 수사할 게 많아지고 자기들이 목줄을 쉬니까 훨씬 좋은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입니까? 그렇죠. 근데 네. 지구당 부활도 과거에는 기업들 돈 받고 하다 보니까 이걸 막아놓은 그렇죠. 건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군요. 그럼 투명하게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경험도 없고 국회 돌아가는 사정, 지역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정보 없이 정한 아무거나 떠드는 거죠. 아무거나 막 얘기하고 네. 있다. 그리고 본인이 돈이 많으니까 아마 검찰 때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아니, 떠드는 거지 뭐 이상. 진행자가 대신 얘기해 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10시 40분이어서 요 시점에서 우리 정영기 의원님은 오늘 보내드리도록 꼭 보내드려야 됩니까? 보내드리기 싫은데. 남아주세요. 저를 잡고 싶으시면 왜 가십니까? 붙잡고 왜 가십니까? 싶은데. 왜 가시는지 예고하고 가셔야 돼요. 저 민주당 우리 청년 후보자들이 지금 국회에서 전국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공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세대 교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예. 하고자 제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게 11시에 기자회견이 있어서 예. 10시 40분에는 가서 예. 확인을 하고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얼른 가셔야겠네. 제가 보기에는 한 50분에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미리 조금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관리 모으고. 차원이. 다 모으고 네, 관리 그리고 차원에서 또 청년위원장이시니까 또 예. 바쁘시잖아요. 청년위원장이라서. 네, 바쁘시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그 전용기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신인규 변호사님하고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더 좋은 드립을 많이 날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더 좋은 드립 많이 연구해서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신 변호사님, 저희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제 굉장히 중요한 그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법원이 그야말로 그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었던 손준성 검사, 지금 뭐 대구고검 차장 검사죠.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포인트는 선거법 위반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이 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사실 이 손준성 검사가 네. 과거에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고발사주 사건의 국면에서 네. 그게 좀 복잡해요. 사실은 좀 복잡한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그 텔레그램에 네. 그 손준성 보냄으로 뭐가 남아가지고 네. 아마 이제 수사가 들어갔던 네, 것 네, 같고 네. 이게 뭐 돌고 돌아서 이제 공수처 가서 이제 공수처가 처음 성과를 낸 그렇죠. 이제 그런 첫 사건인데요. 번째 유죄 판결.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치냐 여부는 네. 뭐 재판부의 판단을 일단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뭐 공무상 비밀 누설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1년 네. 이 1년이 선고가 되고 다만 이제 법정 구속은 피한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결국에는 검찰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국민들 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검찰 인맥들이나 검찰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정치권으로 넘어와서 네.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손준성 검사가 네. 어떠한 역할을 한 거 아니냐. 네.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시스템에서 맞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가벌성이 있어서 처벌을 한 걸로 보이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검찰은 또 이거 항소하겠다고 그 공수처도 항소하겠다고 네. 하니까 네. 조금 더 2심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유죄가 확인이 됐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연관은 다 돼 있으니까 네.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이 그 무죄가 났던 선거법 위반 그게 뒤집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뒤집어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오.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록을 보지 않았고 네. 또 법조인들 입장에서도 저는 사법부에 대한 판단을 일단 존중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재판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뭐 평석이나 평론할 수 있지만은 네. 저는 어쨌든 존중은 하고 네. 2심 판단은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2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이건 좀 지켜봐야 그러니까 이게 될것 같다. 유지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아, 부분에 이게 대해서 재판부마다 판단을 달리할 수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부분이 예. 그 특히 이게 어떻게 네. 돌아가냐면요. 우리가 보통 경찰이나 검찰에다가도 선거법 위반 사안 많이 넘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경찰 검찰도 독자적 판단을 못 해요. 아. 다 선관위 판단 물어봅니다. 아, 우선. 네. 네. 아무래도 선관위가 네. 그 선거에 대한 주무관청이기도 네, 하고 네. 이 독립된 헌법기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권위를 많이 존중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 판단이 사실은 좀 네. 눈에 걸면 뭐 귀에 걸면 귀에 귀걸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데 네. 그래서 저는 재판부가 2심에서 또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저는 주목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컨대 만약에 2심에서 네. 이 사건의 선거법을 유죄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 사건의 파장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게까지도 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고발장의 피고가 두 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부분까지 인정이 돼서 만약에 이제 판결이 2심에 가서 뒤집어진다고 한다면 바뀐다고 한다면은 네. 당연히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까지도 네. 당연히 정치적 파장은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법률적인 파장은 네. 좀 있을 수가 어려운 게 네. 이게 뭐 공모 관계라든지 이런 게 인정되지 않으면은 사실 이번에 양승태 대법원장 판결을 네. 봐도 다 연관성이 있을 것 같죠. 정치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뭉뚱그려 보이지만 네. 이 법적인 판단이 들어가면은 네. 공모 관계가 인정 안 되면 또 다 무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원장도 사실은 그런 비슷한 거죠. 그 예. 임종원의 그 판결이 어떻게 될 거냐 다음 주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곧 선고가 네, 임박했죠. 다음 주에 네. 선거여서 그때 임종원이 다 이걸 받아서 내 책임이다 이렇게 되는 판결이 나올지 아닐지.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요 사안에서 핵심은 뭐냐면 네. 이제 저는 이게 어차피 정치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정치적 파장의 면에서는 결국 손준성 검사가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됐던 분인데 네. 유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뭐가 이걸 문제 삼아야 되냐면은 네. 손준성 검사가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승진까지 시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전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판에 걸려 있고 지금 또 유죄까지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지금 탄핵 심판 그렇죠. 이 됐잖아요. 예, 현재로도 가 있고. 예.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분을 그 승진을 시키는 이런 인사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점,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의 면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또 하나가 뭐냐면 검사가 현직 검찰이 현직 검사가. 예, 현직 검사가 정치적 의무를 저버렸다. 이번 재판에서도 그게 굉장히 네.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가 됐던 건데 만약에 물론 이 부분은 이제 그 유죄를 이제 그 밝혔지만 사실 이거는 도덕성에도 상당한 검찰의 치명타가 있는 거 아닌가요? 관련해서 뭔가 사과를 하든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하죠. 당연한 거고 저는 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이 네. 거의 우리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거의 그 기본 근거 내지는 기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네. 지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참여로 네. 상당 부분 무력화된 부분도 있고요. 네. 뭐 최근에도 그 창원인가요? 그쪽에서 뭐 검사가 지금 정치 참여하면서 이원석 총장이 뭐 경로했다 뭐 네. 이런 보도도 봤지만은 지금 검찰권이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오염이 많이 돼서 지금 정치 검찰화하고 있다. 이미 됐다는 거죠. 네.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손준성 검사가 지금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네. 저는 보여지는 것이고 사실 그 제가 늘 주장하는 것 중에 이 반정치라는 게 있거든요. 네. 반정치가 늘 대한민국 정치를 무너뜨리는 네. 가장 핵심 원인인데 여기에 1번이 관료 정치예요. 제가 주장하는 관료 정치. 네, 네. 근데 관료 정치 중에 핵심이 검찰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정치가 정치와 사법부의 그 명확한 구분선을 네. 완전히 없애버리면서 이 정치까지도 지금 그 편향성 논란으로 다 가져온 거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 결정을 아무도 안 믿잖아요. 네. 검찰에서 누가 기소해도 과거에는 검찰에서 기소만 나와도 정치적으로 물러나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검찰에서 아무리 기소를 해도 네. 1심 판결까지 다 봐야 믿지 그렇죠. 검찰이 기소를 신뢰하지 않아요. 네. 그럼 이걸 누가 무너뜨렸느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검찰 네. 그리고 그 연장선상 속에 저는 손준성 검찰이 있는 거 아니냐, 손준성 검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사법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에 있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사실은 이 김호 의원도 그렇고 손준성 검사도 그렇고 이 사건의 진실을 이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처음에 이제 이 내용을 폭로했던 조성은 씨 포함해서 이 진실 고백이 나올까요? 근데 이제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진실이라는 것이 네. 뭐가 진실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네. 뭐 당사자가 밝히는 것도 진실로서 높은 값어치를 지니는 거고요. 네. 결국에는 이게 지금 형사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동의하는 것은 실제 진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네. 이것이 재판부에서 사실관계로 통해서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네. 그 결국에는 판사가 증거에 의해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우리가 사실관계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네. 저도 뭐 진실 고백을 통해서 이게 더 밝혀질 거라고 보긴 어렵고 어렵다. 이제 또 1심 재판부의 그 판결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네. 사실관계도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진실을 규명해야 되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검찰과 정치와의 유착관계 네. 이게 지금 도를 넘었잖아요. 윤석열 네. 대통령 이후에 뭐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오늘은 검찰 얘기만 하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게 공무단인권을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다 싶을 만큼 제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판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일정 직급을 어디로 합의하는지 우리가 논의해볼 문제인데 뭐 예를 들면 네. 검사장 정도 되면은 검찰에서는 예우를 받는 거거든요. 예. 승진한 거니까 별을 다는 거죠. 예. 그럼 그 정도 되면 예. 정치에 참여하려면 한 10년 정도 유예를 주는 게 맞지 않나? 뭐 5년에서 10년 정도? 예. 어느 정도 이게 관리가 되고 들어와야지 유착관계가 끊어지지. 그렇죠. 지금처럼 검찰 마치고 바로 들어오거나 예. 뭐 법무부 장관이 바로 비서위원장 가거나 현직 시절에 뼛속까지 창원 사람. 예, 뼛속까지 창원 사람. 출판 기념회 하고 말이죠. 네, 내지는 예. 손준성 검사처럼 현직에 있으면서 제도 정치와 이런 나름의 유착관계 속에서 범죄까지 되는. 그렇습니다. 지금 1심이니까 제가 뭐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1심에서 예. 확인이 된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범죄 혐의까지 유착이 되는 관계를 우리가 놔둘 수 있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전 언론인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이게 언론도 저는 그렇죠. 오늘까지 앵커하다가 내일 그냥 입당 기자. 그러니까요. 아니 여야를 떠나서 예, 여야를 떠나서. 예, 그러니까 청와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대변인. 검찰의 본연의 업무, 네. 권력을 감시하는 네. 그리고 감사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선관위도 마찬가지고, 아니 뭐 언론도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을 감시하는 그 나름의 공기인데 그 공기에서 일했던 분들이 하루 아침에 대변인으로 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래는 직업윤리에 맡겨놨었거든요. 그 동안에는. 근데 윤리로 맡겨놓으니까 막 사시는 거예요. 막 살아요 그냥. 막 살아. 막산입니다. 홀을 다 막산으로 고쳐드리고 싶어요. 막 사시니까. 근데 전 여기에 대해서는 윤리의 영역으로 안 지켜지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거든요. 못 지키잖아요. 네. 그럼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규제할 수밖에 없죠. 예. 최소한 뭐 이 직업을 그러니까 이 가지면 직급 이상. 뭐 예. 어느 직급 이상한 사람은 뭐 5년 이상은 지나야 나갈 수 있게끔. 5년 이후에 예. 출마할 수 있게 예, 뭐 그 정도로라도 규제를 해야지 이게 되지 않을까.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도처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다 되고 있어가지고 이거 좀 여쭤볼게요. 유승민 전 대표 네. 드디어 이제 남기로 하셨습니다. 유승민 대표하고 친하시죠? 저는 친분은 없고요. 저는 이제 유승민 대표는 저희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네. 개혁 보수라고 소위 부르잖아요. 네. 그 진영에서 활동했던 분들은 다 존경하는 그런 정치인이시고 거의 유일무이하죠. 이렇게 원칙을 좀 지켜서 끝까지 한 길을 가는 분이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네. 정말 드문 정치인이죠. 네. 네.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가 일단 삼지대로 가지 않고 국민의힘의 잔류를 결정하고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공천 신청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정치적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근데 저는 유승민 전 대표가 신당을 놓고 고민했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신당이라는 것은 뭐 지금 이낙연 대표도 나와서 고생하시지만은 이게 엄청난 세력과 네. 그 여러 가지 방법론과 전략이 다 맞아 떨어져도 네. 될까 말까 한 게 사실 신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당까지는 고민을 하신 행보로는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탈당 여부는 고민을 좀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유승민 탈당 여부 고민했다. 고민을 했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언론을 통해서 네. 뭔가 유의미한 변화가 없으면 당시 이제 김기현 지도 12월 체제, 말까지. 네, 그렇죠. 김기현 지도 체제에 대해서 이거 유지되면은 답이 없다. 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 얘기는 하셨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고민 속에서 아마 이런 저는 결론까지 이르렀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바뀌어서 최근에 이런 갈등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너무나도 잘못 왔고 네. 너무나도 잘못된 게 많지만은 네. 이거 고쳐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나름의 그 보수 정체성을 가진 정치인으로서의 네. 사명감. 전 이런 것들이 좀 녹아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은 뭐 이준석 대표 신당하고 선거 쓰니까 뭐 이제 이런 걸 자꾸 해석하시는데 네. 저는 그런 고민 선택지보다는 이 보수 정당을 네. 어떻게 바꿀 것인가. 네. 그럼 남아서 정당 바꿀까? 제거. 예, 네. 남아서 바꿀까? 떠날 것인가? 떠날까? 예, 이 두 가지를 놓고서는 저는 고민을 하신 걸로는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 안에서 바꾸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차라리 탈당해서 뭐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볼까. 그렇죠. 뭐 무소속으로 계실 수도 예. 있는 거고요. 예. 어떻게 정치할 것인가. 근데 이번에 출마 안 하실까요? 근데 이제 그 워딩을 보시면 당에 남겠다. 네. 그리고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은 유승민 역할론을 또 네. 많이들 얘기하시던데 그것은 저는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류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당을 이렇게 망쳐왔는데 네. 이 당을 복구는 하고 싶고 근데 복구할 능력은 없고 네. 그러니까 또 유승민 대표님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정치공학적으로 해석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유승민 대표가 고민했던 그 보수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의 고민에서는 지금 이 총선에 나가서 배지를 달고 안 달고는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뭐 어느 방송에선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심상정 의원님이 뭐 그런 얘기 하세요. 뭐 한 4선 정도를 하신 분들은 한 번 더 하고 안 하고가 의미가 없다. 큰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의장의 꿈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한 번 더 달고 말고는 그분들한테는 큰 의미는 없다. 그럼 저는 유승민 대표도 똑같이 봤을 때 이번에 와서 한 번 더 달고 덜 달고는 이분에게는 저는 큰 유의미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정말 보수 정당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남은 1%의 가능성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내부에 남기로 선택하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천에 대해서는 그 신청 안 한다. 출마에 대해서는 생각 없다.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남아서 이번 총선에서 예컨대 한동훈 위원장이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도울까요? 근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도우라 그래서 돕는 거는 너무 이것은 소위 말 국민의힘 주류들이 뻔뻔한 거죠. 뻔뻔하다. 본인들이 다 사고는 쳐놓고 와서 수습만 해줘.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아니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지도 체제인데 어떤 변화, 그 어떤 변화라는 것은 안 알려줘도 다 압니다. 이미 유 대표님도 많이 밝혔고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나와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수용하고 그 길을 간다 그러면은 협조관계도 될 수 있는 거지만은 그 국민의힘의 본질적인 변화를 안 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다? 이것은 대전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유승민 대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